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올리브유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실 텐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드시는 분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분은 모두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잘못된 올리브유 섭취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속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올리브유는 무조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비싼 올리브유일수록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런 잘못된 상식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올리브유에 대한 모든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한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정보는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올리브유를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시나요? 아니면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관련 문제는 단순히 배탈이나 소화불량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 드시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올리브유를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분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7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식용유를 사용하는 분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올리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한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2%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올리브유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가짜 올리브유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유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다른 기름과 섞인 혼합유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올리브유라는 이름만 달고 있을 뿐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과 사용법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엌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올리브유를 보관하시는데 이는 올리브유를 독성 물질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서너 번씩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도 결국은 기름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조리법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볶거나 튀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가열하면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박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유를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올리브유 한 스푼, 저녁 식사 후에도 올리브유 한 스푼을 그냥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했고 식욕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계속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욱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계속 늘어났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건강한 올리브유를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급히 가보니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즉시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고 주요 혈관 두 곳이 심하게 좁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시술을 통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심각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드시던 올리브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사와 상담을 받은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드시던 올리브유는 시중에서 파는 저가 제품이었는데 실제로는 올리브유 함량이 30%도 안 되는 혼합유였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값싼 식물성 기름과 화학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박 할아버지는 이 올리브유를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발생하는 열과 습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2번씩 직접 드시면서 일일 권장 섭취량의 4배가 넘는 양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올리브유 섭취를 중단하고 올바른 식단으로 바꾼 후 박 할아버지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1년 후에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고품질 올리브유를 적정량만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몸에 좋다는 것만 믿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박 할아버지처럼 운이 좋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더욱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던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신 김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비싼 올리브유를 선물로 보내주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딸의 정성이 고마워서 매일같이 올리브유를 드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인터넷에서 올리브유가 당뇨에 좋다는 정보를 보시고 더욱 열심히 드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2스푼, 점심 식사 때 샐러드에 올리브유, 저녁에는 올리브유로 볶은 야채를 드셨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당 수치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또한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셨지만 의사에게 올리브유 섭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4년째 되던 해에 김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김 할머니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셨습니다. 5년째 되던 해봄, 김 할머니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김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췌장과 간에 심각한 지방 축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 내장 기관들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올리브유의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드신 올리브유를 분석해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에서 온 비싼 올리브유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혼합유였던 것입니다. 올리브유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뮤와 대두유가 주성분이었고 보존료와 인공향료가 대량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더욱이 김 할머니는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올리브유를 5스푼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일반인 기준으로도 과다한 양이었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섭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김 할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김 할머니는 2달간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서야 올리브유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올리브유가 오히려 김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딸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만약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만약 의사와 제대로 상담을 했다면 어머니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올리브유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가짜 올리브유의 범람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 판매 올리브유 제품의 43%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값싼 식물성 기름에 올리브 향료를 첨가해서 만든 가짜 올리브유입니다. 심지어는 올리브와 전혀 관계없는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속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 올리브유에는 트랜스 지방과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보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 공기에 매우 민감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비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올리브유를 햇빛이 드는 곳이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보관하면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개봉한 올리브유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계속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다 섭취입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올리브유 일일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2스푼, 즉 28g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시고 계십니다. 과도한 올리브유 섭취는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에는 약 12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5스푼만 드셔도 600칼로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는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이런 과다 칼로리가 매일 축적되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모든 요리에 맞는 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섭씨 160도에서 190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를 넘어서 가열하면 올리브유의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되고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특히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올리브유로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섭취입니다. 올리브유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담석증이나 담낭염 환자, 급성 췌장염 환자, 심한 소화불량 환자들은 올리브유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항근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제대로 된 정보의 부족입니다. 시중에는 올리브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라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의 만병통치약식 홍보가 문제입니다. 올리브유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들이 어르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때문에 의학적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로 인한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해 주세요. 첫 번째 해결책은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올리브유라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다면 정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영양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라이트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맛이 연하다는 뜻이니 착각하지 마세요. 원산지도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탈리아에서 포장했다고 해서 이탈리아산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확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확 날짜와 유통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수확 후 2년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확한 해가 최근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통기한이 너무 길게 설정된 제품은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기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어두운 색의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과 공기에 노출되어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산 과정이 까다롭고 원가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00ml 기준으로 10,000원 이하의 제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냉장고에 넣으면 약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혀 변화가 없거나 완전히 굳어버린다면 다른 기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맛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약간의 쓴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목구멍을 살짝 자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순하거나 달콤한 맛이 난다면 가공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신선한 올리브유는 풀네음이나 과일 향이 납니다. 기름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산패되었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하다고 느끼면 섭취하지 마세요. 인증 마크도 확인해 보세요. 유럽연합의 PDO나 PGI 인증, 유기농 인증 등이 있는 제품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증도 위조될 수 있으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부엌 선반 중에서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만약 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다면 어두운 상자나 천으로 감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14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근처나 전자레인지 위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열에 의해 올리브유가 빠르게 산패됩니다. 습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습한 곳에 보관하면 용기에 물기가 맺혀 올리브유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곳에 보관하되 너무 건조해도 용기가 변형될 수 있으니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한 후에는 즉시 뚜껑을 꽉 닫아주세요.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산화가 빨라집니다. 큰 용기보다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봉 후 사용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옮겨 담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면 어두운 색의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화학 성분이 올리브유로 스며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에 2스푼, 즉 2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25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섭취량을 나누어 드세요. 아침에 1스푼, 저녁에 1스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직접 드시기보다는 요리에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빵에 발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드실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시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 섭취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기름 사용을 줄이세요.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전체 지방 섭취량이 과도하면 올리브유의 좋은 효과도 상쇄됩니다.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후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칼로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가 올리브유 섭취보다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소화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량을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사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면 올리브유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열의 약함으로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열 조리를 할 때는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중간 불 위에서만 사용하세요.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다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올리브유로 가열 조리를 한다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불을 줄이거나 끄세요. 요리별로 사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파스타 요리에는 면을 삶은 후 올리브유를 넣어 버무리세요. 야채 볶음에는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넣어 풍미를 더하세요. 구이 요리에는 요리가 끝난 후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세요. 올리브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활용하세요. 토마토, 마늘, 바질, 레몬 등과 함께 사용하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를 다른 재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나 레몬즙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거나 허브와 함께 우려서 풍미 오일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섞은 후에는 빨리 사용해야 하고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사용 도구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계량할 때는 정확한 스푼을 사용하세요. 대충 부어서 사용하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또한 올리브유 전용 용기를 따로 마련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섭취법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올리브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로 제한하고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혈압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올리브유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에는 지방 섭취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담석증이나 담낭염 환자는 올리브유 섭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췌장염 환자도 지방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지 마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올리브나 관련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올리브유도 피해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임신부나 수유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 급격한 체중 증가는 임신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또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계절별, 질환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올리브유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평소보다 칼로리 소모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춘곤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올리브유 섭취량을 평소보다 10% 정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많아 호흡기가 예민해집니다.
이때 산패된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올리브유의 신선도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개봉한 지 오래된 제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여름철에는 보관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올리브유가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냉장 보관 시 올리브유가 약간 굳을 수 있지만 상온에서 조금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여름철에는 식욕이 떨어져 올리브유를 직접 드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기름을 직접 드시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차가운 샐러드나 냉국에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식욕이 증가하면서 올리브유 섭취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준비하며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가을철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올리브유의 보온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프나 스튜의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므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주요 질환별 주의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올리브유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올리브유 섭취를 피하고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슐린 주사 시간과 올리브유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섭취 계획을 세우세요.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올리브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올리브유와 허브를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심장병 환자는 올리브유의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는 모든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또한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 질환 환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간이 있는 경우 올리브유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경화나 간염 환자도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신장 질환 환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지방대사 산물의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제한이 필요한 환자는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알아두세요. 한근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로 인한 체중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를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후에 바로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올리브유 섭취를 피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전체 지방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치즈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또한 유제품과 함께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올리브유가 캡사이신의 자극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올리브유 양을 줄이거나 물을 충분히 드시세요. 세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가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올리브유는 제조일로부터 2년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쓰거나 시큼한 맛이 난다면 버리세요. 또한 색깔이 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겼다면 품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보관 중에 올리브유가 굳는 것은 정상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간 굳을 수 있지만 상온에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로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중간 불 위에서만 사용하세요. 강한 불에서 가열하면 연기가 나면서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올리브유로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재료를 먼저 볶은 후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리브유의 영양 성분을 보존하면서도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도씨유나 현미유 같은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오븐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는 온도를 섭씨 180도 이하로 설정하세요.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올리브유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원산지와 제조일을 확인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고 어두운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냉장고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적정량을 지켜서 드세요. 하루 2스푼 이내로 제한하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일주일 도전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날에는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점검해 보세요. 라벨을 확인하고 보관 상태를 점검하세요.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 구입하세요. 둘째 날부터는 정확한 양을 측정해서 드세요. 스푼으로 정확히 재서 하루 2스푼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언제 얼마나 드셨는지 기록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날에는 올리브유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를 해보세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거나 빵에 발라 드셔보세요. 고온 조리는 피하고 생으로 드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날에는 보관법을 점검해 보세요. 올리브유가 적절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관 장소를 바꿔보세요.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다섯째 날에는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소화는 잘 되는지, 컨디션의 변화는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드리고 함께 건강한 올리브유 사용법을 실천해 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 일주일 도전을 통해 여러분은 올리브유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공개할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견과류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어떤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되는지, 견과류로 인한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 제품 중 피해야 할 제품들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이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료고지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믹스커피에 대한 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믹스커피 한 포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실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찾게 되시죠.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믹스커피, 과연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믹스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몸에 해롭다고 하면서 비싼 원두커피나 아메리카노만 마셔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수십 년간 마셔온 믹스커피가 정말 몸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커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들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믹스커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믹스커피를 끊으라고 하고 의사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마셔온 믹스커피를 갑자기 끊기는 쉽지 않죠.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믹스커피가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뇨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정보인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르신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믹스커피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활의 즐거움을 포기하기는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마시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고민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의 성분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특별한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며 개인의 질병 치료나 의학적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시거나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섭취량이나 방법을 바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믹스커피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4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믹스커피를 즐겨 마셔왔는데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믹스커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할머니의 특별한 방법은 바로 누룽지를 함께 우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믹스커피를 탈 때 누룽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서 끓인 물에 우려내셨죠. 이렇게 마시면 구수한 맛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믹스커피를 마실 때 반드시 식사를 한 후에 마셨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으셨죠. 이런 습관을 50년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순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으셨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오랫동안 믹스커피를 마셔왔는데도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은 올바른 섭취 방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습관과 누룽지를 함께 우려내는 방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믹스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양을 올바른 시간에 마신다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68세로 10년 전 경미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믹스커피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믹스커피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특별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믹스커피에 울금 가루를 조금씩 넣어서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울금은 강황이라고도 불리는데 한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이상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울금의 쌉쌀한 맛이 믹스커피의 단맛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루에 2잔씩 마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박철수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런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현재도 울금을 넣은 믹스커피를 즐겨 마시고 계십니다. 당뇨병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믹스커피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다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믹스커피를 마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올해 69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믹스커피를 매우 좋아하셨는데 하루에 5잔에서 6잔까지 마실 정도였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믹스커피를 자주 드셨습니다. 할머니의 믹스커피 섭취 패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양을 마셨습니다. 둘째, 공복에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까지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마신 커피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졌죠. 수면 부족은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었고 소화 기능도 약해졌습니다. 공복에 마신 커피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와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영희 할머니에게 믹스커피 섭취량을 줄이고 생활 패턴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믹스커피 섭취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믹스커피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영희 할머니는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때서야 할머니는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득수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최득수 할아버지는 올해 72세로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믹스커피를 하루에 4잔씩 마셨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 2잔을 연달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과 고혈압 약물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최득수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지만 이후 할아버지는 믹스커피 섭취를 크게 줄여야 했습니다. 하루에 1잔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마시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믹스커피도 잘못 마시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믹스커피의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믹스커피 한 포에는 설탕이 5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1개 반 정도의 양입니다. 또한 프림이라고 불리는 식물성 크림이 들어있는데 이는 주로 야자유로 만들어집니다. 설탕 5g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시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잔을 마시면 설탕 20g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의 80%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설탕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설탕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탕과 같은 단순당의 과도한 섭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림 성분인 야자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자유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믹스커피 한 포에 들어있는 프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고려해야 할 성분입니다. 믹스커피 한 포에는 약 7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각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집중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안, 불면, 심계항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의 카페인을 마셔도 더 강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복에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커피의 산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늦게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저녁 늦게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적절한 양과 올바른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믹스커피로 환산하면 하루 5포 이하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도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믹스커피는 하루 3포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마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에 음식물이 있어서 커피의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마셔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마시면 소화 촉진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30분 이내에 마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마셔야 한다면 저녁 6시 이전에 마시고 잠들기 최소 6시간 전에는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평소와 같은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마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카페인이 급격히 흡수되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신 후에는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누룽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누룽지는 밥을 지을 때 솥바닥에 눌어붙은 밥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전기밥솥이 없었기 때문에 누룽지가 자연스럽게 생겼죠. 누룽지에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믹스커피에 누룽지를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누룽지를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그 물에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수한 맛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누룽지를 넣으면 믹스커피의 단맛이 줄어듭니다. 누룽지의 구수한 맛이 설탕의 단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누룽지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누룽지가 들어간 믹스커피를 마시면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누룽지를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누룽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집에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밥을 지을 때 물을 조금 적게 넣어서 바닥에 누룽지가 생기도록 하면 됩니다. 누룽지를 우릴 때는 물 한 컵에 누룽지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연하게 우려서 마셔보시고 점차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누룽지 믹스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역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누룽지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누룽지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울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울금은 강황이라고도 불리며 인도에서는 카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울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각종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울금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 1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울금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믹스커피에 울금을 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금 가루를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준비합니다.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와 울금 가루를 함께 넣고 잘 저어줍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울금의 쌉쌀한 맛이 믹스커피의 단맛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울금의 노란색이 더해져서 시각적으로도 더욱 매력적입니다. 울금을 넣으면 믹스커피의 한겸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커피 자체에도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울금의 커큐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평균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울금을 구매할 때는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루 형태로 된 것을 사용하시되 색깔이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울금 믹스커피를 마실 때도 역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울금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므로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처음 울금을 넣어서 마실 때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 주에는 아주 조금만 넣어서 맛에 익숙해지세요. 그 다음 주부터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결책을 통해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과 시간을 지키고 누룽지나 울금을 활용하면 믹스커피의 부작용은 줄이고 건강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실 때 계절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수분 손실이 많아집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인해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믹스커피를 마신 후 반드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커피보다는 미지근한 정도로 식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이때도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믹스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커피를 마신 후에도 물을 추가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몸의 컨디션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커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고혈압 약물은 카페인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타차단제라는 종류의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커피를 마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카페인이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주사하고 계신 분들은 믹스커피 섭취량을 고려해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이런 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꼭 마셔야 한다면 약물 복용 시간과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와파린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약물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커피와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커피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복용 후 최소 2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믹스커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면 정말 당뇨병에 걸리나요?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믹스커피 자체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당분 섭취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식사 후에 마신다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가요? 아메리카노가 믹스커피보다 건강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메리카노도 과도하게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노의 쓴맛 때문에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넣는다면 오히려 믹스커피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커피를 마시든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후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거나 믹스커피의 절반만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로 대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면 변비가 나아지나요? 커피에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고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변비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믹스커피는 적절한 양과 올바른 시간에 마시면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루 3포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세요. 둘째, 누룽지나 울금을 활용하면 믹스커피의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천연 재료들이 믹스커피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커피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섭취량과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믹스커피 섭취량을 하루 3포 이하로 줄여보세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누룽지를 넣어서 마셔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울금을 넣어서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믹스커피를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차, 홍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등 각각의 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우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차의 종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전달하는 것이며 개인의 질병 치료나 의학적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